금일 토론의 저장은 국립생태원 서창환 생태평가 연구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토론을 저장님께 넘겨드리고 오늘 서창환 실장님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태원의 서창환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립생태원이 14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제 환경부의 그 생태계 서비스를 뭔가 또 책임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국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중요한 걸 이제 만들기 위한 첫 자리라서 저희들은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가라든지, 근데 기존의 어떤 자연과 관련된 약간의 어떤 소극적인 어떤 정책에서 이제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주제 발표를 환경부, 그다음에 이제 육상, 해양, 그다음에 이제 환경정책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요한 각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오신 분은 KI의 이현우 선임연구위원께서 이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BS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박찬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지역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의 화격 성림연구위원께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이라든지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자연환경 국민신탁 황원주 이사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아마 시간을 보니까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돼서 발표 토론하시는 분께서 한 7, 8분 정도 하고 마지막 종합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KI 이현우 선임연구위원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KI의 이현우입니다. 제가 저 생태원에서 방금 서창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해외의 경우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요지는 나중에 좀 제출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여러 중국에서 나오는 그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중국하고 일본을 좀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어느 나라나 좀 마찬가지겠는데요. 지금 오늘의 사실 토론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과학을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 사이에 그 생태계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또 뭐 안소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뭐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KMI에서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생물 다양성하고 이 생태계 보전에서 이 현장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또 그거를 어떤 지표를 선택할 것이냐, 또 여기에 또 그것에 이제 기초를 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평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마침 자료가 뒤에 그 하시모토 그 동경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길래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일본이 그 CBD 캅10을 준비를 하면서요, 일본의 생물 다양성 평가 보고서를 이제 그 일본어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에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Japan Biodiversity Outlook이라고 그래요. JBO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지금 JBO가 아마 한 3판 4판 정도까지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된 부분들, 그런 그 배경 부분들은 아마 하시모토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JBO라는 것이 이제 결국 과학 기반의 이제 사실을 이제 평가를 한 거인데요. 조금 더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기보다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생태계 서비스도 그 당시에는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JBO가 그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생태계 서비스 평가하고 믹스된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생물 다양성 전략이 이제 캅10 때 2010년 때 말인데 이제 일본의 생물 다양성 전략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한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일본의 이제 생물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던 걸 그대로 쓴 것이고, 그 지표 체계들이 결국에는 이 일본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것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JBO는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까지 좀 통합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생물다양성,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평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중심에 JBO라고 하는 어떤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큰 틀로 보면은 일본은 결국 과학이 이끌고 과학에 기반해서 정책을 좀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는 지방 정부라든가 시민단체 등 좀 참여도가 높고요. 보다 좀 자발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이런 집행 체계이기 때문에 좀 아마 일본 환경성에 하시는 분들은 이 성과 집계를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은 활동들이 지역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국가생물다양성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에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본과 달리 정책이 과학을 좀 리드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당이 지도하는 국가이죠. 그래서 당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게 이제 생태 문명 건설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아젠다가 있고요. 그 성과를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당 간부에 이제 고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당대회를 하고 나면은 당대회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당 간부 인사를 하거든요. 뭐 성석이 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거 하는데 그때 이제 평가 그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생태 문명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얼마나 잘했느냐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가치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보면은 그 중앙이라고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하고 공무원에서 작년 4월에 그 생태 제품의 가치 실현 메커니즘 수립과 개선에 대한 의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에서 이 생태 제품에 대한 인벤토리를 해라. 그 다음에 가치 산정 규범하고 가치 산정할 지표 체계를 마련해라. 그다음 계산법이라든가 수치, 통계 출처를 구체화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고요. 이것들을 결국에는 이 지역이나 책임자의 평가 체계에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생태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근거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나라가 다 동일한 이런 그 잣대로 해야 되잖아요. 뭐 저쪽에 그 산서성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 해남성에 있는 그 당간부라든가 두 사람을 갖다가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 수치를 이런 걸 갖다 쓰고 저쪽에서는 저런 걸 갖다 쓰고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완전히 동일하게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평가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갖다 그래서 전부 국가 표준으로 이제 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국가 환경보호 표준이라고 해서 생태환경부에서 이제 생태계 조사를 할 때 이제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이제 자료를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에서도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표준들도 지금 발간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학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연환경 조사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든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 그 다음에 국토 공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좀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좀 지금 생태원에서 준비를 하시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잘 발전을 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툴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모델이 좋은지 일본의 모델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제가 한 20년 그 자연 정책을 하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거의 한 중간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양쪽을 좀 더 다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고, 이제 결국 저도 공간 계획을 이제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용어가 떠올랐는데, 이제 배산임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각 공간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토지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연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을 적응하는 단계로부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의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점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균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문제로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유는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 그 탄소 흡수라고 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대상, 그리고 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 공간 관리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전략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하나의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에 있어서의 부정 효과를 만들어낸다던가, 공동 효과가 있는데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잘 측정되지 않는다던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결국 자연의 어떤 이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계속 자연이 갖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방법론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고, 공간별로 평가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이 생물 다양성, 탄소, 물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서비스 평가 체계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같이 공동 효과를 증진시키고 부정 효과를 상쇄시키는 형태로 조금 국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 체계가 운영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라고 하는 현상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PCC에서 2040년 전에 1.5도가 넘어가는 오버슛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룬팅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것을 좀 보면 기온 강수량 증가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태계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 이제 적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기후 적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국제사회 뭐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증진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리 협정에서는 이런 자연 기반 해법을 탄소 중립의 어떤 요건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탄소를 흡수시키면서 기후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물 다양성이나 기타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 화두고 우리의 어떤 화두라고 한다고 하면, 자연 기반 해법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인프라적인 어떤 설치를 통해 가지고 기후에 적응해 나가든, 그것들이 주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공동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기후에 적응해 나갈 수 있거나 기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 주 박사님께서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잘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기후 적응과 완화라고 하는 측면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 물이라는 측면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이해할 거냐에 대한 어떤 중심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파리협정의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자연기반 해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주는 공동 효과나 어떤 부정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팅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EU 같은 경우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이런 모형으로 비춰보면 긍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 또는 예측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국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체계도 그런 것과 같이 연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IPCC AR6 보고서 워킹 그룹 2에 대한 것을 보면, 결국 1.5도 이하로 기후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에 적응해 나가는 그 회복력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을 끌고 있는 게 변혁적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 탄소 중립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결국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목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큰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결합되는 방식으로서 세 개 가지를 조금 축을 잘 잡아주려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평가 체계를 활용해야지만이 같이 연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것들이 잘 진행되려면 결국은 고해상도의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존할 때는 확실하게 보존하고, 보존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혜택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거나 관련된 어떤 그 세금 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지 생태계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기후변화를 얼마만큼 조정해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어떤 평가 체계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도화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 체계랑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UNFCC에서 제안했던 기후의 어떤 틀이긴 하지만 관측, 평가,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키거나, 뭐 부과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전략을 증진시킨다고 했을 때,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관측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측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근거를 제시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적응을 시킨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능성,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생태계 서비스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공간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자연 기반 해법이 됐던, 아니면 어떤 이 생태계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들이 됐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상호 관계성을 좀 검토하는 어떤 보고서들이 조금씩 더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이든 전방위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적용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서도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보건이나
자연개발 해법이 적용된 어떤 사례 대상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생태계 서비스가 더 주류화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결국은 앞으로 정책은 과학 기반, 데이터 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지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 체계 속에서 같이 고민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보호지역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하화경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보호지역에 내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다루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보호지역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논의를 이제 부탁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호지역은 자연 생물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이런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이나 아니면 삶의 질에도 굉장히 문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 제도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지역 내에서는 기존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만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00년대 되면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생물 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서비스와 연관된 가치들을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데피니션 자체에다 생태계 서비스를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IUCN에서 정의한 2008년에 정의한 그때부터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보호지역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 동의가 되었던 것은 CBD에서 이제 aichi 타겟을 설정할 때 보호지역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서비스에서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도 지정하고 효과적이고 질적인 관리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생태계 서비스에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목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아까 남정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인식 증진도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계 서비스는 사실은 자연과 인간의 인터액션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받는 그런 인터액션을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해관계자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념이 도입되고 활용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 보존지역, 남사르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 요지문에도 썼는데요. 세계유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서비스 유지에 충분한 규모의 세계유산 지역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걸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 증진에 유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세계유산의 테크니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이 생태계 서비스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생물권 보존 지역인데요. 생물권 보존 개념은 굉장히 확장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에 이용하고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는 그런 차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유지나 증진에 충분한 규모여야 되고, 그런 역할도 핵심 지역에서 담고 있어야 하고, 그런 그 생태계 서비스 유지 증진에 대한 것들도 그 리포팅을 할 수 있도록 정기 보고서나 이런 곳에서 리포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그 신청서를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피리어딩 리포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계 서비스라는 얘기에 대한 인식도 크게 확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지?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지역을 지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그게 생물 다양성 손실률을 저감하는 데 영향을 많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IUCN 녹색 목록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한 50여 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태계 서비스를 제대로 가치를 명확히 확립하고 그 가치를 보존 유지하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성과 지표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이제 생태계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보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강성훈 과장님께도 말씀 주셨고 주영 박사님께도 말씀 주셔서 제조기금 근간을 2000년 20년 후반대부터 저희 최근에 많이 제도적 근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자연환경보조법 개정을 해서 자연환경 기본계획에 생태계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넣었기 때문에 제도적 근간은 거의 이제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이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나 자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아까 뭐 GBO5처럼 저희 현황을 진단하고 그게 근간해서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을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재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것들을 대신하는 체제로서의 국가생물다양성 평가가 생태계 서비스 평가가 자리매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생태계 서비스의 보고이고 최대 뭐 여하튼 제공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국립공원처럼 규모가 큰 보호지역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는 뭐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국가 생물종의 뭐 40% 이상이 43%, 45% 뭐 이 정도 이상이 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멸종위기 종의 60% 이상이 또 국민권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얘기들을 해야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데, 그런 이제 인식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 그다음에 저희 국립공원의 가치를 DB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요. 매년 2개에서 한 4개 정도 국립공원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사실 방법론도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서 여기 오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평가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하면 이제 1차 평가가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1차 평가가 끝나는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연공원 기본계획이라는 걸 10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생태계 서비스 현황,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향후 10년간 증진시킬 수 있겠는지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KI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별로도 보존관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공원은 뭐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못해서 내용이 좀 없긴 하지만 평가를 이미 한 곳들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보존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토론 요지 관련해서 이제 부탁받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는 이제 생각나는 것들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제 환경 생태계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이 이제 GDP 계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글로벌 GDP 계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미 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가 하는 생태계 서비스 평가의 노력이 그런 이제 자연자본에 대한 만드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에코시스템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아마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환경 국민식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은주입니다. 저희 기관의 특성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연환경 자산을 잘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일찍이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참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발표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간에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연계선상에서 바라볼 때 이제야 이런 때가 됐는데, 사실 2013년도부터 생태계 서비스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여기에 계시는 뭐 이현우 박사님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한 분 저희의 재촉에 뭐라 그럴까, 자유롭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국민 참여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하류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체계가 잘 마련이 되고 그런 실행 방안의 1, 2, 3 중에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는가,
라는 시점에서 생각돼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2012년, 14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성급한 그런 제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 뭐 국립공원공단 화하경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2014년도에 우리가 이거 생태계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 하자 막 이렇게 제안 드려서 했고, 또 그해 평창에서 캅12 때도 이런 어떤 실행 체계가 잘 정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에 기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의 어떤 그런 형태로 발표도 하고, 또 15년도였나요? 또 그 ESP 그 아시아 총회를 우리 국립공원공단하고 또 생태원하고 환경부 뭐 경기도 이게 같이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좀 확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일도 벌리고, 아까 여기 남정호 박사님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지만 15년도에 또 아시아 세계 그 생태계 서비스 총회 갔을 때 세션 듣고 남 박사님이 갈 길이 아주 바쁜 것 같다 이런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니까 빨리빨리 좀 해달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꾸준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걱정됐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고 또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이제 저희가 또 이쯤에서의 국민 참여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이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 받쳐줘야 이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또 움직여질 건가,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가 돼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통상 많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황금알이라는 생태계 서비스가 이 건강한 그 거위의 몸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최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조건으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특히나 우리에게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이런 기업이나 일반 그 시민분들께 이런 황금알이라는 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이 법제도가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생물다양성법이 2019년도에 그런 개정법을 통해서 이런 민간의 어떤 참여를 좀 이렇게 경로를 확장시켜준 그런 것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이렇게 도입을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환경법제는 그동안에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생물다양성법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공원법 등 이런 그 법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규제 중심의 법령 체계만으로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다양성법이 종래의 그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을 PS 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시킨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 지불제 계약은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에서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 체계 그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지 증진 활동으로 상실되는 공급 서비스 손실액을 또는 또 이런 어떤 습지라든가 서식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은 하지만 그 활동 참여자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이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뭐 관행농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어떤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기농을 권유를 드리고 손실액을 이렇게 보상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참여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 똑같은 내가 그 관행농으로 했었던 돈을 유기농으로 바꾸면서 얼마의 그 부족한 부분을 손실액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거 없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은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이런 데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탄소 중립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배출량의 감축하고 불가피한 그 배출량의 흡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이것은 아주 이런 탄소 흡수원의 생태계 서비스의 이런 환경 조절 서비스가 아주 굉장히 핵심이기는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환경법 체계는 다각도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지만 흡수원에는 소홀하다. 또 여기에서 또 여기 산림청에서는 나와 계시지 않지만 또 이 탄소 흡수원법에 있어서 산림청에서의 그 법은 5,000 제곱미터 이상의 큰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처 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관할 좀 그런 씁쓸함이 엿보이지만 그래도 또 아까 다행스럽게 환경부께서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완성을 이렇게 다 마련하시겠다라는 것들은 관련해서도 교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남정호 박사님께서 이전 갯벌 쪽에서의 그 생태계 서비스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상 환경부하고 이 해수부가 공동 관할하는 습지 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보전법으로서의 속성 때문에 이런 유인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갯벌법이 하고 산림청이 관할하는 이런 산림복지법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 서비스를 핵심 상품으로 이용하지만 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또 여전히 또 여기에 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장식적인 어떤 규정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상위 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 조치가 더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여전히 애로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참 고무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상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이런 정립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개발로 침해되는 본원 자산하고 이 파산 그 자산의 계량화 이런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ES 평가 그 가치를 국가 경제 지표에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이 CBD가 포스트 GUF 타겟에서 이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를 이런 개정화하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에 2026년에까지 목표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어떻게 좀 움직여 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어쨌든 이 생태계라는 생물 물리적 구조만을 다룰 뿐이고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환경 편익이나 비용을 따지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개발 사업에 당면해서 환경 영향 평가만으로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개발에 의한 어떤 서비스 변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앞선 그런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잘 뭐라 그럴까 연계가 되고 접목이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는 장차 자연자원 총량제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이렇게 전문가 이쪽에서 이 진행 과정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저는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께서 정확하게 시간도 잘 지켜주셔가지고 혹시라도 그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싶으신 놓쳤나 아니면 또 의견이 있으시면. 사실은 저희 이제 보호지역 파트를 연구하면서요. 요즘 최근에 논의되는 것들은 새로운 이제 보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박찬 교수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따로 갈 수 없으니까요. 같이 가야 하고요. 기후 변화, 생물상하고 삶의 질도 따로 갈 수 없는 거여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저희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기후 변화나 삶의 질이나 이런 그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개념이 그래서 매개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이 살아가려면 이제 굉장히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지역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보호 지역 주변 생태계 서비스가 미쳐지는 그 주변 영역,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의 지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태계 서비스가 명확히 평가되어야 국민적 지지가 얻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국가 생물 다양성 지금 평가하는 저희 프로세스가 5년, 10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사실 저희가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이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의 국민적 지지를 얻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지막 정리 발언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상 제가 이렇게 네 분 발표를 들어보니까 앞에 이제 이현호 박사님 발표하듯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국가 레벨에서 이제 생태계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장점도 받아야 되지만 한국적인 스타일로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찬 교수님 말씀은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기후 변화 돼서 멸종되고 이동 일어나고 외래종 온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답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생태계 서비스가 왜 그런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줄 것인가, 그래서 관련된 게 생태계 서비스는 기후변화라든지 다양한 거하고 다 연계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를 정지시키려면 뭐 훼손지도 복원해야 되고 보호지역도 확대해야 되고, 근데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호지역이 가장 천병에 있는 이제 국립공원이 사실 모든 국민이 정말 생태계 서비스를 잘 받는데 기존에 이게 생태계 서비스인지 모르고 그냥 즐기신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장 대표적인 생태계 서비스. 그래서 다른 보호지역이나 다른 걸 확대해서 이제 생태계를 왜 보존해야 되는다는 인식 정지는 이제 수단이 잘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아까 황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실 자연인데 뭐 우리 세대에서 아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다음 이제 생태계 서비스 지불자하시면서 이해 당사자들,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같이 피드백을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거와 관련된 가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관계 기관이라든지 또 이제 가면 요즘 이야기 나온 ESG 해가지고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돼 가지고 이러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네 분 아주 소중한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는데 아주 하고 앞으로도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네 분과 그 다음에 수고해주신 토론자 네 분, 그리고 토론 자장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지연돼서 잠시 한 7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국외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